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하와이에서 미국의 매티스 장관의 요구로 열린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하게 해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그 합의 내용은 미국이 걱정을 할 정도로, 즉 송 장관의 거취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강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은요, 하와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플러튼 포럼이라는 데를 참가했는데,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싱가포르 플러튼 포럼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다자안보회의체인데요. 한국의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이 모임에 초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송 장관은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송 장관은 지난 9월 달에 6차 핵실험 이후 원유 공급 제한, 공해상 검색 등을 이렇게 요지로 한 유엔의 결의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거나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끈 상태로 석유 등 주요 물품을 밀거래한 사실이 의심된다면서 영내 모든 국가는 유엔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상 밀수활동 감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주도로 있었던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요지인 해상 차단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처음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자, 물론 평화와 대화 부분도 현 정권을 달래기 위해 언급을 했지만은 송 장관의 이런 언급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기조 연설 후 질문에서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핵 공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답하면서 그런 핵 공격은 김정은의 선전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무기를 만약 남한에 사용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로 보복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의회에서도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전쟁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선제 공격에 나선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의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한 이야기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에서 오히려 송 장관이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정부 내에 문재인 대통령 이하 수많은 북한에 호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송 장관이 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 강경화는 외교장관은 25일 다보스 포럼에서요, 북핵의 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 다보스에서 곳곳에서 자신을 외교장관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문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관 시켜줘도요, 미국의 장관들 한번 보세요. 틸러슨이나 세션스나 매티스가 자기를 장관 시켜줬다고 트럼프한테 트럼프 시키는 대로 합니까? 트럼프가 헛소리하면 바로 제동을 걸지요. 자, 이렇게 아무 영혼이 없이 정권의 코드에 맞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평창의 밤이라고 1월 27일 날 행사 있었지요. 한 스위스 교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행사를 하려 하면 한 1인당 525명인가 뭐 계약을 했다며요. 그래서 예정 인원을 호텔 측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코스 음식 먹으려면 5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되지요. 한국도 뭐 한 20만 원은 줘야 뭐 정상적인 성대한 식사가 나오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한 50만 원쯤 하죠. 다보스 거기가 스위스에서도 물가가 제일 비싼 산골의 휴양 마을입니다. 거기에다가 500인분을 갖다가 해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500인분. 그것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서 3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피아니스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섭외비부터 주고 다 하면요, 제가 봤을 때 물경 그 행사에 한 3, 4억은 훨씬 더 쓸 건, 4억 정도는 썼을 거라고 봅니다. 4억 써가지고 온 사람은 74명이고 딸딸 끌고 모아서 한 150명 이래 왔을 건데 300명이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명록 좀 공개를 하세요. 네? 국민의 예산을 강경화 호스트로 그날 옷 잘 입고 또 멋진 연설하면서 폼 잡으려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주빈인 다보스 포럼 회장도 안 와버리고 온다 했다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뭐 전무 맡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직 인물이 안 왔으면 벨기에 부총리, 벨기에란 나라가 무슨 다민족 국가의 부총리 그 뭐 힘이나 있습니까? 거기 몽골의 외교장관이 주요 인물이라고 두 사람 소개됐어요. 그 두 사람 말고는 소개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자, 조명균이는 북한의 열병식은 내부 수요에 따른 거고 올림픽과 우연히 날짜가 겹쳤다고 북한을 변명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한국 정부에서 송영무와 강경화 또 조명균 간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조명균은 지난 28일 북한의 건군절 날짜가 평창올림픽 전날로 변경된 것은 올림픽과 무관하고 우연히 날짜가 겹쳤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나름 건군절 준비를 충실히 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건군절에 참가하는 인원이 13,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5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규모 가드 섹션까지 하고 지금 인공위성에 의하면 건군절이 열리는 미림 비행장 주변에 북한군의 전차, 트럭, 미사일 등 200여 대의 장비가 당국에 포착이 됐고 날이 갈수록 장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역대 최대의 열병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북한의 열병식을 강행할 경우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올 것이다. 또 북한의 핵에 대한 호전성을 다시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그 열병식에서 ICBM이나 IRBM 등 온갖 미사일을 종류별로 늘어놓고 그 앞에
핵탄두 비슷한 걸 탑재한 어떤 형태까지 갖추어 가지고 할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정상적인 이 주변 국가들이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군사적 협박과 화력 가시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부나 통일부는 지금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가장 왼쪽 편에 서 있는 인물 한 명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문정인입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염장을 지르다라는 말은 갓 잡은 생선을 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소금을 뿌리다라는 뜻이죠. 지르다 말은 그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염장을 지르다라는 말은 상대편이 이렇게 속상할 만한 부분을 일부러 건드려서 아주 그냥 따갑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소금친다라는 뜻이죠. 자, 한국에서 소금을 제일 잘 치는 이분은요, 안동에 가서 강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는 그 명인, 요즘 강고등어 만드는 명인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이 동해에서 잡은 고등어를 가지고 올라와서 안동 산골까지 오면 이렇게 이제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하기 직전에 완전히 숙성이 돼가 썩기 직전에 소금을 안동에서 쳐가지고 더 깊숙한 경북 내륙 지방으로 또 전국의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고등어를 갖고 가죠. 그래서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다 보니 고등어에 소금을 지르는 명인도 있다 이래 들었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이 파리 정치대학에 초청 특강을 갔는데요. 이 사람 진납니다. 이 사람 참 먼 돈으로 이렇게 해외를 생활을 하고 정말 우아하게 삽니다. 대한민국의 북한을 찬양 지지하면서요. 이렇게 우아하게 살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체제를 강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북한을 갖다가 올림픽에 충분히 이렇게 데려다 놓고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파리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고,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부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살고 그걸 보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문정인은 파리 정치대학원 국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고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와 더불어 북한 국내의 정치적 목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다.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준다. 경제적 지원을 끌어낸다. 요거 말고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번다.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기 위한 공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지뢰가 많지만은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교류를 늘리고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예가 거의 없지요. 전쟁이 날 일은 거의 예외 없이 전쟁이 났지 외교를 통해서 합의해서 전쟁을 막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이 그렇고 세계 중동 전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 일고 있는 여러 전쟁의 분위기가 중동의 각 나라들이 외교를 통해서 사우디와 시리아와 이란이 사이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같은 이슬람끼리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숱한데요. 외교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힘이, 균형이,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죠. 자,
북한이 정상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거다. 지가 기회 줍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네요. 자, 북한과 교류를 한다 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한 정치 게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두면 된다. 아니 마음대로 선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이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우리 15조 들여가지고 북한 우리 돈으로 불러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가 뭘 이용을 해요? 북한이 뭔 이용 가치나 있으며 문재인 당신 머리에 놀아날 만큼 김정은이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제일 멍청해요. 그동안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양쪽의 윈윈을 통해 긍정적 모멘텀을 창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사람이 특보를 하면서 이 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국방, 국정원 이런 걸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정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양측의 윈윈이라뇨.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윈윈은 북한의 윈이지 한국의 패배지. 거기에서 윈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문 특보는 한국의 보수 야당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면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행동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조 들이갖고 그래 북한의 장판 열어주고는 좀 있으면 뒤통수 맞고 도발로 끝날 거예요. 그게 해볼 가치가 있다? 만약에 이 지금 북한과 대화 국면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희생양으로 문재인 당신이 아마 팽당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젊은이가 반대했다라는 한 학생의 지적에 아마 이제 질문 응답을 받았겠죠. 한국의 여론은 양분됐다. 젊은 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지지 의견이 많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도박이지만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도박이 이제 틀림없이 돈을 잃을 건데 잃고 나면 이제 네가 튀어라고 했잖아. 네 집에 가. 이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정계에 대한 설득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남북 대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가 분위기는 좀 다르다면서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책략이라며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시도라는 미국의 인식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이라는데 트럼프도 인정한 게 아니고요. 말로만 그래 주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놀지 다 알고 그 다음에는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에서 지금 장관들을 시켜서 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순진해서 진짜 트럼프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자가 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하고 친해서도 안 되고요. 수준 미달입니다. 정말로 이 자가 모든 사항을 다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아마 북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문 특보는 평화 없이 번영 없다는 생각이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라면서 나는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도전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이 문제를 잘 헤쳐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끝에 이야기했습니다. 끝에 한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오늘 특보이기도 하지만은 특보 자격이 아니라 질의응답 강연을 개인 자격으로 했다. 아주 정말 참 욕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 하나만 소개하겠어요.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 문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골 빨갱이 꼭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이런 댓글들이 쭉 밑에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송 장관을 옹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정권의 강경화, 조명균, 그리고 문정인,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요, 그야말로 규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 정권 안에서도요, 지금 아부파와 그래도 소신파가 갈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예측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평창 평양올림픽 드라이브는 100%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실패했을 때 문 정권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건데요. 그때 희생양으로 집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